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오늘 7월 10일이죠. 예, 7월 10일 배상훈 정종권의 난장 또는 막장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종권입니다. 배상훈입니다. 예, 오늘 계속 아까부터 채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쭉 하셔야지 또. 예, 하던 대로. 소울님, 현이팔사님, 예, 카렌건님, 라떼님, 음, 뭐 이렇게 카푸카님, 음. 김거북이야 두루미님. 음. 아까 다른 분들은 아까 다 채팅했고요. 예. 지혜님, 똥요정님, 예, 예, 다 저기 뭐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오래 사신 분들 예, 연세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왜 어떻게 알아? 딱 보면 느껴지는. 아까 저도 보니까 누가 뭐 따님이 뭘 해놓으셔가지고 못 고치신다 이런 말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농담이에요. 설마 그러겠어요. 미순양님, 김현웅님, 예, 김수진님, 라벤더님, 예, 홀라칠사님, 예. 등 검은별님 등등등 꽃갈모자님, 예 반갑습니다. 야, 요즘은 뭐 지금 뭐 코로나도 코로나고 장마 피해도 심각한데 요새는 뭐 비가 오더라도 뭐 이 동네 비하고 옆 동네 비하고 뭐 여기는 비가 오고 옆 동네는 비가 안 오고 완전히 뭐냐 이 스콜 현상이더라고 보니까. 집중. 예. 그러니까 한 띠를 형성해서 쭉 흐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로 띠를 형성해서 이렇게 흐르고 고기만 계속 오고 안 오고. 그러니까 같은 제가 구로구인데 구로구에도 네. 옆에 제가 사는 데는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방송은 여기는 비가 오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고 참 기압골의 차이가 커서 뭐 그러니까 그렇다기도 하고. 이 기후 위기나 어떤 이런 뭐 기상 변화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세계 힘이 있는 나라들이 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고 예. 거기다 중국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서 예. 지금 사실 감당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총량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 윤석열은 탄소 중심이라고 써가지고 또 한번 해프닝이 있었죠. 예. 쪽팔리게 무지하고 무식하기 탄소 중립이 중심도 모르고 아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보수 쪽에 윤석열 후보는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중심이라는 마스크를 써서 한번 쪽을 팔았고 송영길 대표는 그것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1.5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또 한번 그러니까 망신을 당했었죠. 예. 전 도대체 우리 사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관심도 없으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한다고. 예. 똑똑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예.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이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예. 제가 아까도 말씀 캘리포니아에서 저수지가 마른다는 게 캘리포니아의 식수가 부족한 거죠.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그 정도로 사실 위험한 상태이고 지금 뭐 캐나다 서부 같은 경우 열돔 현상 때문에 50억 60억 정도의 생물체가 지금 아사 아니 뭐 찜통에 쪄 죽는다고 하죠. 그런 형태가 지금이에요.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 뭐 몇 년 전까지 하더라도 불과 뭐 환경운동, 생태, 기후 위기 이러면 맞는 말인데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렇죠. 이야기, 그냥 뭐 당위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셨던 분이 적지 않은데 요즘은 이제 워낙 기후 변화라거나 기후 이게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끼시니까 이제는 뭐 이런 지구 차원에서의 어떤 기후 변화, 기후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체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 이게 젊은 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은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있는 것도 실천하지 않는 거죠. 플라스틱을 쓰는 거니까. 반성한 자세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보니까 저는 이거로 하잖아요. 머그컵으로 하니까. 예. 자, 예.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저희 편파 TV에서 작년 정도에 이런 그 생태 키워드 뭐 미세먼지,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에 대해 10강으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시아님, 선자님, 영택님, 예. 수지님, 예. CSI님 오셨고 꽃다발님, 수제로버님 늘 오시는 분이고 보민님, 예, 등등등 수정님. 예. 근데 뭐 어제 무슨 방송에 재미있었는 거 없죠? 몇 분이 어제 방송 재미있었다고 팟빵 라이브에 수상한 메이랑 허한나 씨랑 같이 했는데 동접
한 800, 900 했고 어. 그동안 뭐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다 실시간으로 답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아. 뭐 제가 안 나가는 방송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오늘은 그 토요일이고 사건 사고를 좀 다뤄봅시다. 오늘 사건 사고가 좀 많긴 한데 그렇죠. 먼저 간단하게 짚어봐야 될 사건들. 어제가 7월 9일이죠. 예. 7월 9일 날에 대표적이었던 게 어제가 정부에서 최근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중대재해처벌법, 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했고 또 하나는 그 공군 성추행 피해 그 공군 여종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 수사 결과가 발표됐죠. 합수단의 결과가 발표했죠. 예, 그 관련돼서 한 번씩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예, 그리고 쿠팡 얘기는 좀 이따 한번 예, 더 하고요. 쿠팡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혼동되시는 게 중대기업처벌법은 이미 통과가 된 거 아니냐? 아니, 맞습니다.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야료를 부립니다. 법은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통과시켜 주고 나머지 여러 조항들을 위임 조항, 즉 포괄적 위임 조항으로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리는 게 보통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아니면 뭐 산업자원부 아니면 이런 형태로 거기에 시행령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런 포괄입법은 금지가 돼 있는데 그걸 금지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법의 일종의 기술인데 나쁜 기술이죠. 우리는 다 중대기업처벌법이 다 통과돼서 뭔가 좀 미흡 하나마 뭐 산업재해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결국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 즉 말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잘 봐야 된다. 그때 분명히 나쁜 짓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그 나쁜 짓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예. 어제 정부는 그 정부 총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을 공개했습니다. 요 이제 이 시행령 제정안은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약 한 달 열흘 정도 동안에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확정을 하는데 양쪽에서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민노총이라든가 노동계에서는 이건 완전히 배신당했다,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 거고 이미 뭐 맞았는데 뭐 또 맞아. 맞은 거 또 맞은 거죠.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사실은 좋으면서도 표정 관리하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아쉽다. 자기네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얻을 건 다 얻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건 보통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하면은 입법 예고 끝난 다음에 문제 제기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전적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 행정부지. 행정부.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끝입니다. 근데 국무회의가 어떻게 통과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국회에는 그래도 여당 야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이 아무리 다수라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게 여론화가 되고 이게 공개가 되죠. 되는 건데 시행령은 사실은 행정부가 그냥 밀고 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고 골치 아파 이런 건 대충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은 최소화시켜 놓고 추상화시켜 놓고 실질적으로는 시행령에서 이제 다 박아버리고 넘겨버리고 나쁜 말로 하면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악마는 그겁니다. 시행령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나 예를 들면 행정부의 편의주의가 발휘되는 건 뭐냐 하면 대부분 시행령 정치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행령을 통해서.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또 문제가 되면 시행 기출을 넘겨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불편하고 어렵고 지금 자기들이 책임 못 지는 것은 그 하위로 넘겨버리는데 그 하위라는 것이 더 내려가면 그때는 아무도 그 내용은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대략 그냥 그것은 시간을 버는 쪽으로 가는데 그 시행 규칙으로 넘어가면 거기선 지들 마음대로 숫자도 바꿔놓고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그걸 마음대로 해봤자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법 체계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본법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그걸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한참 걸립니다. 예, 우리 저기 채팅창에서는 어제 방송과 허한나 이야기가 좀 있고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죠. 우리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약간 간단하게 짚을 거니까 예. 이 중대재해법 시행령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산업안전보건
산업 그 안전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의무를 사업자 측에게 부과를 했는데 그게 또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다는 그렇죠.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직업병에서 직업병 질병을 24개로 제한했는데 핵심적으로 뇌심 혈관계 질환을 제외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40대 50대 되었을 때 뇌질환 심장 관련된 질환 뇌질환이 뭐겠습니까? 뇌경색, 뇌출혈 터지는 거죠. 뇌 쪽이 터진 거. 심장은 뭐겠습니까? 심근경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새는 뭐 암보다 암이나 이런 우리 전통적인 중대질병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하고 자주 오는 게 뇌심장 쪽의 어떤 질환인데 이게 직업병에서 제외시켰다는 거.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쿠팡맨들이라든가 택배 노동자가 죽는 이유가 다 뇌 혈관하고 심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과도한 노동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심근경색 뇌가 터져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 빠져버린 겁니다. 예, 중대재해의 대상에 빠져버린 얘기하고 거죠. 직업병에서 빼버렸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실질적인 형태의 산업재해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빼버리고 눈에 보이고 기계에 찍히거나 프레스에 찍히거나 지금 요즘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그런 형태 대부분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규정을 준용해서 그렇게 바꿔버리는 야료를 부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의 시행령 자체의 문제가 그거죠. 그리고 제 친구도 뭐 이전에 그 노회찬 보좌관 하던 친구도 결국은 심근경색 그 과로사를 한 거죠.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게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을 하죠.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 저기 어디냐 저 뭐 그래서 찜질방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사고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이 중대시민재해에서 다중 이용업소 영업장인데 상당 부분 또 빠져 있죠. 그렇죠. 빠져 있고 또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논란이 됐었던 광주 동구의 그 철거 현장에서 그렇죠. 갑자기 그냥 무너져 가지고 지나가는 버스를 덮친 사고. 간접 연결되는 그거죠. 예. 그 철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도 중대시민재해에서 빼버렸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주로 제조업이라든가 뭘 만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부수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건설 토목 산업재해의 상당부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건 빼버리고 사실 별거 없는 것만 넣어버리는 이게 아주 악령을 만든 거예요.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 악마들이 이 새끼들이 여기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잡는 건 이거예요. 과로사 형태예요. 과로사 그다음에 과로사와 연결되는 자살 문제예요.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이걸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노동자가 자기가 이 노동 현장에서 과도하게 뭘 한 후에 그거에 대한 연결점으로서 자살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포괄적인 산업재해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소방관이 엄청나게 불을 끄다가 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 죽는 것 때문에 자살을 했으면 이거는 산업재해와 연결된 자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어떤 자기 어떤 사건을 처리하다가 칼에 맞아서 찔려다가 살아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하고 나중에 자살했다고 하면 이 연결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이게 의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재해와 자살을 물리적 그냥 아주 그냥 뭐 별거 그러니까 그냥 연결을 안 시켜버리니까 이 법 체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프로파일러 배상훈 선생도 이런 산업재해나 노동재해 현장에서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사망이 재해와 연관된 사망인데 그냥 개인의 어떤 그렇죠. 그냥 개인의 어떤 우울함 때문에 의한 무슨 예를 들면 사고사 또는 자살로 그렇죠. 처리된 것에 또 관여를 하셔가지고 몇 건은 또 예. 사실을 또 바로잡기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1번 중대재해기업
형사처벌법 중대재해 주체가 누군지부터 빠져 있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한 번 뒤통수 한 번. 두 번째는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3년 유예예요. 그렇죠. 3년 유예돼 가지고 지금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벌어진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건 3년 유예해 놨으니까 뭐 벌어져도 처벌이 안 돼. 이게 여기서 두 번째 뒤통수. 그렇죠. 요번에 어제 발표된 시행령에서 곳곳에서 빠져나가거나 심각한 어떤 그 구멍들이 생기는 게 또 확인된 거. 세 번째 뒤통수. 뒤통수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벌어지고. 어제로서 결국 도장을 다 찍은 거죠.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 예. 이 얘기는 뒤에 다시 예. 우리 두고두고 싶겠습니다. 두고두고 한번 두고두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본적으로 한번 재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요거, 예. 뭐 하세요? 예. 제가 이 개새끼들은 오랫동안 씹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대재해기업법 시행령이 어제 발표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 요거 한번 주목해 주시고 예. 두 번째 지금 뭐 세간을 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뭐 공군 사실 이게 뭐 여중사라고 하는 피해자를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 공군에서 벌어졌던 성추행 사건의 은폐. 집단 은폐 공범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제대로 좀 수사했나요? 실제로는 다 빠져나가고 저는 그런 개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기소 징계? 공군 검찰단의 그 수장 그놈을 기소 징계라고 하는 게 기소 징계가 뭔지 아세요? 기소를 한 게 징계란 건가? 기소를 해서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쨌든 그쪽 그 수사 쪽 책임자는 공군 법무실장이라면서요. 법무실장. 원스타 네, 별 하나. 전 익수. 예. 예. 근데 골 때리는 게 이 사람 수사는 처음으로 불러서 수사한 게 뭐 며칠 안 됐다면서요. 그것도 참고인으로. 참고인으로. 네.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이 합수단에서 한 것은 면죄부를 준 거다. 결국은 공군에서 조직적 은폐와 왜곡 조작을 그냥 이 국방부 그 합수단에서 그냥 인정해 주는 형 꼴로 돼서 뭐 실제로 그 처벌받은 사람도 몇 없고 더 핵심은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조작 은폐됐는지에 대한 것을 수사로 밝혀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은 다 빠져나갔고 그래서 유족들이 재수사를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애초부터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군 군사경찰과 공군 검찰 그리고 얘네들과 연관될 수 있는 국방부 검찰단 애들까지도 연결되는데 실제로는 걔네들이 수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엉망인 거고 더 엉망은 국방부에서 혹시 이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걸 요청했는데 그 수사심의위원회 놈들도 역시 또한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족들 그 우리 이중사 고이중사 유족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문통을 터뜨리고 계시는 그렇죠. 거고 아니 그냥 간단해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수사가 시작된 게 80일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군 수사 못 믿겠다. 이 새끼들 다 보니까 다 짜고 치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국방부 감찰단으로 넘어간 게 38일 한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났어. 그런데 그 최고 책임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 원스타에 대한 소환 그것도 비공개 소환 참고인 소환 조사를 어제 했더만. 그렇죠. 딱 뭐야, 한 번 그게. 해고 그냥 차 한잔 하셨겠죠 뭐. 그러니까 그 발표한 날 수사한 거야 그냥. 이걸 보게 되면 이 수사가 뭐 숫자가 뭐 몇 명 뭐 10여 명 기소하고 뭐 30명 정도를 뭐 징계 회부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로 대충 퉁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요. 재판하게 되면 애들 다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 그대로 수사해서 기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소하는 내용 자체가 허접해. 엉망이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논란이 되고 1심, 2심, 3심 가서 몇 년 뒤에 결국 뭐 집행유예에 이렇게 빠져나간 이게 딱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죠. 왜 국방부나 공군이랑 똑같았냐면은 국방부 검찰단 놈들이나 공군 검찰단 같은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무관실 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이런 연결 때문에
초기부터 국방부 검찰단에 맡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국방부 조사본부 얘네들은 헌병단 예전에 헌병감이라고 하죠. 조사본부 그 장이 원스타입니다. 원스타.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 예전에는 헌병감이죠. 얘네들한테 맡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과 각 군에 있는 애들이가 다 인사교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통속입니다. 예. 국방부 검찰단이나 공군부 검찰단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헌병들이나 공군본부의 헌병이 똑같은 놈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걔들한테 시켜버리니까 당연히 똑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소환도 안 하고 증거도 제대로 취업하지 않고 대충 꾸려갖고 해고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로 되니까 지금 결과가 그따위로 나오는 건 뭐 뻔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 또 얼마 전에 또 무슨 또 뭐 이 새끼는 또 별 하나가 또 이 기간에 또 그러니까요. 성폭력 저질러 가지고 구속도 됐잖아요. 하여튼 제정신이 아닌 새끼들이 많아요. 아니 나는 이 꼬라지 보게 되면 이 꼬라지에다가 여러 가지 뭐 군기 문란 이런 일도 많았잖아요. 아니 뭐 유승민이나 저기 하태경이 얘기하듯이 여가부 폐지하라며. 아니 국방부 폐지하기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국방부가 폐지되더라도 군대 내에서 합참이라든가 참모본부라든가 군대 책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이야기는 코멘트도 없어요. 그 유성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대남들이 몰려있는 데라서 그런가? 이 동네가. 그런데 뭐 여가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걸 또 보면 좀 시니크해지는 거죠. 그렇죠. 야, 이 국방부 놔둬도 되겠니?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저따위 정신 상태를 가지고 국방부라든가 이런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거예요. 진짜 큰일이 터지면 얘들이 그냥 다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갈 놈들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전선에서 싸울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지들만을 위하는 놈들은 다 끼리끼리 살길 처하면 국가안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그겁니다. 국민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방부의 어떤 관료들, 별들 얘네들이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뢰를 보여달라고 국민은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들은 지들끼리 딴 길 차리는 거죠. 그 대통령 말도 안 들어요. 네? 예. 대통령 말도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국방부가요. 네. 국방부가 세요. 보통 보면 장관들은 사건이 터지게 되면 무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방하고 뭐 쉽게 말하면 경질되거나 이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근 한 20년 동안에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된 케이스가 거의 두 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하나가 보니까 예전에 그 뭐 NLL 서해안에서 NLL 그 침범한 과정에 대한 정보 체계가 대단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 정보를 캐치 못해가지고 그때 2004년인가 2002년도에 국방부 장관 한 번 경질돼. 그리고 또 한 번이 이 연평도 포격 사건. 그렇죠. 그렇죠. 그때 한 번. 그러니까 20년 동안 보니까 뭐 수많은 사건들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국방부 장관은 뭐 그런 책임을 잘 안 지더라고요. 근데 연평도 포격은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 제2차 연평 해전 때도 책임 안 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니 패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성전 패전을 떠나가지고 네. 그 큰 사건이 벌어져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나도 지금 아까 누가 말씀하신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면은 그러면 또 죽을 사람이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군이 그러면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우리 군의 사업 체계가. 너무나도 어제 그 발표를 하는데 국방부 합수단 애들이 발표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저따위를 수사라고 한 건지 차라리 나한테 맡겼으면 싹 잡아 그냥 조져버렸을 텐데. 나 같으면 안 맡기지. 그렇지. 난 맡을 일이 없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나오면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10여 명 기소하고 뭐 20여 명 뭐 징계 회복하고 뭐 블라블라 해놓고 마지막엔 이런 사건들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식 모델, 미국 뭐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 대응국, SA 프로, 뭐 그런 거 한다 그러는데 4% 모델로 한 뭐 센터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 참. 근데 항상 관료들이 하는 짓은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뭐 위원회나 뭘 만들겠다고 옥상옥을 만들겠다고 해요. 그럼 그것에 대한 구체안은 뭐냐라고 없다고 얘기해요. 왜? 생각이 없고 그냥 이름만 갖다 오는 거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 위원회가 실제 그 별들 스타들을 소환해서 수사할 수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것만 딱 물어보면 생각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실제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수갑 채워서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책임 있는 자들을 수갑 채워서 데려올 수 있는 조직이면 힘 있는 조직인 거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방부는 별들 수갑 못 채우고요. 법무부는 검사들 수갑 못 채웁니다. 경찰청은 경무관급들 수갑 못 채웁니다. 그걸 수갑 채울 수 있는 조직이 깨끗한 겁니다. 왜? 자기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 정도의 내부 감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무슨 조직이 있다고 하면 저는 100% 지지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관료 조직들은 절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부처 중에 관료 조직, 이 정부 조직 내에서 가장 방귀 뀌는 직위가 제일 많은 데가 검찰하고 군대잖아요. 그렇죠. 별들, 그다음에 검사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일반 어떤 고위직 공무원보다 훨씬 그 높은 그렇죠. 혜택도 많고 직위와 혜택을 보장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뭐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어떤 그 뭐 소명감을 가져라라는 취지인데 이것들은 그냥 그게 지 권리인 줄 알아 뭐. 그렇죠. 지 권리인 줄 알고 의무는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요거 얘기 한 번 더 그 쿠팡 이야기도 막아줘. 꼭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단신을 놨는데요. 여러분 이천에서 화제냈던 쿠팡 아시죠? 물류센터. 김범석. 그래서 그날 뭐 사직을 해갖고 논의를 많았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 쿠팡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쿠팡이 실질적인 이익만 1,500억의 보험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보험 들어놨다 이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나고 뭐 한 거는 싹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쿠팡은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오히려 이익이라고 하는 배 거예요. 아파요? 아니 보험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보험금을 줘야 되는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보험사 뭐 많이 아시는 보험사 있잖아요. 화재 보험사들 얘네들이 이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걸 줘야 되는데. 나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쿠팡의 화재보험을 니네들이 받아줬으면은 그 건물에 얼마나 화재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한 평가는 화재보험 니네들 해준 적이 있어? 제대로 평가도 안 하고 보험료 책정해서 받은 거야? 그런데 서민들이 화재보험 들어갔고 나중에 불러갖고 돈 달래면 이 보험사놈들 소송합니다. 힘없는 놈 시민들한테. 근데 쿠팡같이 큰 대기업들은요. 절대 얘네들이 소송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이 터져도 돈을 버는 거고 서민들의 화재보험 들어서 불나고 그러면 겨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달라고 그러면 이게 소송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뭐 대충 타협하고 이렇게. 현이 팔선이 불 지른 거 아니? 그래서 불 지른 거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오바인데 그건 오바인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이익을 들어보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얘기 없었는데 실제로 계산서를 보니까 이 새끼들 진짜 불 지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죠. 아니 불은 안 질렀겠죠. 설마 그렇겠습니까만은.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쿠팡에 일하는 사람들 하나도 안 다쳤고 그러니까 쿠팡이 인사적으로 물어줄 게 하나도 없고 다 물건이. 근데 그 물건은 누구 거냐? 보험사가 다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픈 이야기 뭔지 아세요? 슬픈 이야기가 지금 쿠팡이 뭐 때려 죽일 놈 같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뭐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유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쿠팡이. 근데 그나마 여기서는 과로사라든가 직업병에 대한 판정이 그래도 1년에 뭐 몇백 건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업체들, 다른 플랫폼 이런 데서는 그 비율이 쿠팡보다 10분의 1, 20분의 1이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업병 판정이라거나 또 과로에 대한 어떤 그 기준 자체가. 그러면 거기가 쿠팡보다 훨씬 노동 조건이나 이게 좋아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죠. 아니라는 거지. 그 쿠팡은 워낙 큰 기업이고 사회적 감시가 있기 때문에 저걸 뭐 빼서 야 뭐 그냥 안 다친 거로 해. 내 지금 개인 처리해. 이렇게 안 되니까 비교적 그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데 다른 업체에서는 그냥 이거는 뭐 개인 공상 처리한다거나 이거 재해 처리 안 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인 걸 카운트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카운트 안 되니까 우리가 허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쿠팡 얘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무슨 뭘 내죠? 손잡고 뭐 땅 좁고 헤엄치기 같은 거는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원래 이런 큰 재난에 대한 사후 어떤 대비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그게 뭐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들 이런 평범한 우리 이 민초들 이 시민들의 삶과 쿠팡이라는 대자본의 또는 오너들 소유주들의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끄떡이 없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 그렇죠. 이런 게 대비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단신이라고 했는데 거의 30분을 얘기했어요. 글쎄 뭐 말이에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문제, 공군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감찰 수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렇죠. 비판 이야기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주제는 바로 들어가죠. 예. 본 주제는 뭐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이 성범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성범죄 이러면 보통 보면 뭐죠? 이 젊은 20, 30대 여성들을 주로 타겟으로 한다거나 또는 또라이 같은 이런 이 변태나 이 또라이 같은 놈들은 애들 아동 성범죄가 많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거 볼 때는 잘 몰랐지만 농촌에 홀로 사시는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상당히 또 이게 심각하다. 적지 않고 심각하고 그리고 전가투사다. 예.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 나왔죠. 예.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 지난해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노인재상 성범죄가 2015년도에 565건에서 2019년도 재작년이죠. 815건.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늘어났죠.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늘어나는 부분인 거고 문제는 근데 이것은 암수 범죄가 많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90대 80대 홀로 사는 여성 노인들이 이 주변에 있는 아는 면식인 그 성범죄들한테 성범죄를 당했는데 그 당한 것을 수치스러워서 신고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보통 도시 지역 같은 경우도 암수 범죄율이 뭐 6대1, 8대1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10건 정도 보고가 됐으면 실제 그 지역은 50건, 60건, 70건 정도가 발생했다라고 실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치안 범죄 통계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도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고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노인분들이 이런 형태의 피해를 당한 후에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 강간치사나 강간치상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가 돼야지 맞는 건데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사 혹은 이런 돌아가시는 걸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통계에 대한 걸 접근을 못하고 또 하나는 그 가족들 말하자면 뭐 자녀분들이 도시에 사는 분들이 이런 걸 알고 감추거나 아니면 뭔가 공개하려고 해도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그 마을에 있는 이장들 위원회들이 사실은 막아갖고 사건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대단히 복합적인 중층적인 한국의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범죄 통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범죄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아까 20, 30대 여성 그다음에 아동 성범죄 이거는 워낙 또 많이 이제 알려지기도 했고 해서 상당히 경각심과 분노가 있는데 아니 뭐 성범죄, 성폭력, 8, 90대 노인 이 잘 매칭을 못 시켰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보면 이 현실에서는 또 그 분야 그 범위에서 엄청나게 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그렇죠. 우리가 이번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알았죠.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주로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뭐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가족이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나이 드신 노인네니까 그렇죠.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알려지거나 이런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데다가 그렇죠. 또는 농촌 공동체의 특성상 또 기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이게 섞여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세프티드라고 합니다. 환경 예방, 범죄 예방 그 개념인데 세프티드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CPTED라는 개념을 쓰는데 범죄학과를 하는데 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환경을 통한 범죄 예방 뭐 이런 기법인데 이게 도시에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떤 건축 구조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방이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한 것은 실제로는 너무 이 사람이 적고 그리고 이것을 방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저기 산 구석에 살고 계신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위험으로 인해 갖고 비상벨을 눌렀다고 하면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도와줄 사람이 가는데 30분이 넘게 걸려요. 이미 끝나고 범죄가 끝나고 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의 시골 농촌에서의 성범죄라든가 위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도 사실 방법적인 거 없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CCTV를 확충해내라가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 CCTV 이상은 자체도 지금은 도시와 농촌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죠. 갭이 크죠. 워낙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 강남에 있는 그 가로수길 너머에 연예인 많이 사는 데에는 CCTV의 밀도가 평균 이상으로 보통의 한 5배는 됩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저택 안에 이미 CCTV가 다 돼 있고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도 집중돼 있고 실제로 전남의 어느 도시 저기 농촌에는 CCTV 하나도 있을까 말까요. 그리고 또 그 문제 CCTV는 관리 요원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CCTV 보면 뭐예요? 관리해서 이걸 출동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갭, 치안 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또 빈익빈 부익부야. 보통 정보 격차라는 얘기를 쓰지만 이건 치안 격차라는 얘기를 씁니다. 치안 격차. 치안 격차라는 얘기를 합니다. 치안 격차가 심각하다. 우리는 수도권에 많은 자원이 몰려 있는데 특히 농촌 지역의 치안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된 거고 지금 사실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자치경찰이 나타나면서 자치경찰에 그러니까 전남자치경찰, 경남자치경찰, 전북자치경찰의 제1호 사업이 이런 농촌 여성 노인 범죄에 대한 것을 간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나온 거고 프로파일러들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골에 혼자 계시는 노인네들의 자구책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런 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밤새 안녕한지도 그렇죠. 예. 밤새 뭐가 있어야 사건이 벌어지고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가족들이 다 알려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네에 사시는 노인네들의 이 나름대로의 이 자조적인 역할이 뭐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거 뭐죠? 대문을 열어놓는다. 대문을 열어놓으면 우리 집에는 별일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동네 노인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실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열려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 있으면 그 집에 가보시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어떤 뭐 경찰이나 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네들의 스스로 나름대로 확인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의 어떤 그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여기 또 다른 분들은 좀 뭐 저런 또 농촌 공동체 내에 어떤 배타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배타적 자구책이라고 할까요? 자기네들끼리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외부인들을 좀 뭐 멀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터세라고 하지 그걸. 터세인데 치안 격차와 외부의 어떤 요소를 내부적으로 이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도 별도로 또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요번은 이런 농촌에 있어서의 어르신들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성범죄라고 하는 게 결국 아까 어느 분이 장애인 성범죄도 심각하다고 그렇죠. 했는데 예. 아니 지금 보면 뭐 장애인 여성, 아동, 그다음에 노인, 심지어 이제 그게 더 나아가서는 뭐 육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20, 30대 여성.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전반적으로 이런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들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걸 가지고 뭐 너무 오버한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또 현실. 그럼 디테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아니라 이 데이터로도. 그 데이터 나오는 거죠. 아동 성범죄가 심각하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금 오늘 나왔던 농촌에 있는 여성 노인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장애인 성범죄도 또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어떤 그런 게 뭐 너무 오버하게 대응한다. 오버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정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 김근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예. 말하자면 어르신들에 대한 성범죄 뭐 이런 예. 부분 말고 사실 조두순 출소했을 때 그 뒤에 바로 얘기되는 게 이제 금근식이라든가 비슷한 이유의 네, 그렇죠. 지금 성범죄자들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성범죄자. 얘가 좀 뭐 더 극악한 놈이라면서요? 예, 예. 이 조두순보다. 예. 예. 나이는 53인데 우리보다 한두 살 어린데 그러니까 이 아동 연쇄 강간범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동 연쇄 그 강간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아동 연쇄 강간범이 집중적으로 2000년대 중반 후반 정도에 상당히 많이 나타난 거는 아직도 이것이 이유라든가 아니면 그분의 연구라든가 추적 자체가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건 이제 타후에 얘기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김근식이란 그 성범죄자가 아동 성범죄자 나오는데 이 범죄자는 원래 2000년에 이미 5년 이 성폭행 사건으로 5년을 살았죠. 예. 그때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쇄 강간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거든요. 그때 5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2000년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복수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5년 6개월 정도밖에 형량이 없느냐. 근데 그때는 그래요. 그때는 실제로 지금처럼 사실 이런 논란도 조두순 사건이 생기고 2008년 9년 생기고 그래서 12년 받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많이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바뀌고 막 그래 새로운 법이 생기고 그랬던 거지. 2000년 그보다 훨씬 8년 전 2000년 그때는 실제로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오히려 형량이 훨씬 더 적었어요. 뭐 밀레니엄 시대라고 얘기하고 21세기라고 하는 네. 그 2000년대 김근식 같은 애들이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고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5년 6개월밖에 안 받았고 그거를 만기 출소를 2006년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름 만에 또 똑같이 9명이 넘는 10명이 넘는 아동 청소년을 연쇄 강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김근식 사건을 보면은 대단히 처참하고 우리 이 경찰 시스템이라든가 수사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쪽팔리 김근식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처벌하고 다시 얘가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완전한 실패를 얘기해.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잡았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2000년에 잡아갖고 처벌이 5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얘가 교도소에서 교정교화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2006년에 출소했는데 보름 만에 16일 만부터 10여 명의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자수했다고 얘기하지. 네. 최대로 줄 수 있는 형량이 15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판사라는 놈이 참 허황되게 얘를 감형해 준 이유가 자수했고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을 실토했고 했어요. 당연히 잡히면 자백을 하죠. 그리고 수사 협조한 것은 당연히 돌아다니면서 내가 뭐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경찰이 할 걸 얘가 말을 했자고 감형을 해준 거예요. 15년을. 생각해 보세요. 아동 청소년을 10명을 연쇄 강간 10명도 사실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강간한 놈을 15년 해고 지금 나와요. 얘가 나이가 53이에요. 원래는 올해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시끄러웠다가 사실 이거 뭐 내년이라면서요. 그래서 내년 이게 형량을 잘못 계산한 부분인데 사실 형량이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라 앞쪽에 뭐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얘 말고도 또 하나가 있어요. 얘는 나왔어요. 이기호라는 이름이 이기호일 거예요. 얘는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얘 비슷한 애예요. 왜 그 이슈나 뉴스가 안 되는 거죠? 관심이 없잖아. 난리가 났잖아. 조두순은. 조두순보다 얘네들은 몇 배 더 위험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아예 아동 연쇄 강간범이에요. 조두순은
그 피해자가 하나였잖아요. 그것도 사실 위험했죠. 엄청 위험했고 위험했는데 얘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열매 아동 청소년 강간하는 애들이에요. 이 나쁘다는 표현보다 그 더 표현을 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흉악범인가는 검색하면 나오는 그러니까 거니까. 예.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조두순이 한 68세, 70세 다 돼가고 있지만 70세. 이 사람은 53세, 50세. 50세, 50세시기 때문에 네. 무조건 재발할 수 있죠. 그렇죠. 무조건 네. 재발 가능성이 90% 이상이라 봐야 네. 되는 건데, 근데 이 출소한 이런 성범죄, 이런 또 아주 흉악한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문제가 지금 시민들도 관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15년형밖에 안 나오고 벌써 이 출소하는 사법 시스템과 양형 기준도 문제가 있지만 그건 또 그거고. 예. 아직 이 김근식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그 전에 또 범죄 때문에 법에 예전법 체계이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되니까 소급이 안 됐죠. 법이 이게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범죄 전에 얘가 잡혔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된다 이거였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예. 그래서 이거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에 이 신상 공개 등록 열람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아직 법리 검토 중이고 이것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검사한테 신청을 해서 신상 공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 갖고 또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진짜 전담해서 쫓아다녀도 얘가 범죄를 포기할까 말까 하는 놈들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미친 그 맹수 같은 애들을 길거리에 풀어놔도 되느냐? 미친 맹수? 그러니까 완전히 그 미친 맹수 애들 이건 뭐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장 답답한 게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애들 잡아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수사를 해도 기소와 재판을 이렇게 개판을 해버리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사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본들 뭐 하겠어요? 얘들이 낯이 나와서 그냥 형량으로 세탁해 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거의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기 때문에 이걸 뭐 사형을 시켜라. 정서법이야 당연히 뭐 사형을 시켰지만 그럴 수 없는 거고 형량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임의적으로 때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형량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상황 이후에 이 범죄자 재발 가능성 아주 높은 이 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 관리를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법무부에서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러면 가석방은 종신형을 하든 근데 그건 형량의 문제니까 거기는 아닌 거. 그러면 재범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를 아주 제한적, 즉 다른 범죄는 모르겠는데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최소한 2건 이상 한 출소자 같은 경우는 어떤 보완 조치를 하는 걸로 뭔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 성범죄자도 위험한데 아동 성범죄자들은 이건 거의 100% 재범이 됩니다. 아니 우리 청송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오히려 공안 사범에 대해서 사회안전법이라고 그렇죠. 하는 악법이 있어가지고 형량을 다 채웠지만 너는 또 나쁜 예를 들면 뭐 쉽게 말하면 공안 사범 그러니까 이 사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상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너는 계속 법에서 국가가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사회안전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형기는 다 채웠지만 더 살아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진짜 양심의 문제고 그렇죠. 이거는 이건 재범의 문제죠. 아동범죄와 재범 가능성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 어떤 조치는 없는 건가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우리나라의 법무부의 사상범에 대해서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근데 있는데 다른 사회 안전 특히 진짜 사회 안전을 위해서 잡아 넣어야 될 그 관리를 해야 될 놈들은 사실은 그냥 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해도 법무부에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해고 말고 그래요. 아니 사상범이나 정치범에 대해서는 너는 그 사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십 년을 그러니까 거의 뭐 초법적으로 가두어두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그거는 희대의 악법이었던 건데
거꾸로 이런 진짜 필요한 법은 안 만드는 진짜 필요한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죠. 그렇죠. 관리가 풀어놓더라도 관리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야. 예. 어차피 지금 조두순도 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조두순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냐. 아동 성범죄자, 또 성범죄자에 대한 흉악범 같은 경우는 어쨌든 풀어놓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관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거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법 체계는 없는 거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답이 없네요.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법무부에서도 애들이 답을 못 만들고 그러니까 있어요. 뭐 그냥 알아서 잘 피해서 살아라. 그렇죠. 결국 답이 그건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양형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뭐 거의 살인죄에 맞먹게 그 중형 처벌하는 게 1차여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양형 기준으로는 아까 말했던 이제 50세 돼서 출소를 하는 결국 그 사람 한 20년 가까이 산 거 아니야. 그렇죠. 가까이 살았지만 50대에 나왔으면 이거는 뭐 생물학적으로 재범할 가능성과 그게 아주 높은 사람인데 이게 이제 뭐 미국 같은 데는 아동 성범죄 한 건 두 건만 해도 종신형입니다.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해외 사례는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똑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예전에 그 웰컴 투 비디오라는 거 그거 있었죠. 그 아동 그 성범죄 영상 스노필 손모시기가 그거 그 영상만 가지고 몇 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지고 있던 애가 형량이 한 건만 가지고 있어도 15년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때 미국에서 재판하게 되면 걔는 종신형이 뭐 종신형이나 수백 년 징역형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조두순이나 이 뭐야 이름이 김근식 이런 애들은 가면 미국에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량이 급이 다르겠네. 카운트가 안 되죠. 네. 한 다르겠네. 3,000년은 받을 겁니다. 네. 종신형 이상 3,000년 종신형이 한 30번 될 겁니다. 이 김근식 우리나라의 김근식이 미국에 갔으면 종신형이 한 30번은 될 겁니다. 한 3,000년 할 겁니다. 우리는 근데 기껏해야 진짜야 그거? 진짜입니다. 뭐 농담 아니에요. 아니, 걔네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2건 3건 정도만 해도 영원히 못 나옵니다. 아니 아까 우리 국방부에서도 무슨 성범죄에서 미국 국방부의 그 성범죄 예방센터 조직을 도입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그 아메리카에 대한 순환과 아메리카 스탠다드가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왜 이거는 그 아메리카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잖아요. 아메리카의 어떤 이 범죄 사법 기준하고 한국이 상당히 격차가 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경제사법 문제. 그렇죠. 걔들은 아메리카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본주의 질서를 약간 무너뜨리는 이런 사범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죠. 엄청나죠. 가혹하고 또 하나가 이런 뭐 성범죄나 아동 성범죄나 이런 경우는 또 아주 가혹하죠. 가혹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한국에서는 절대 안 되죠. 대단히 뭐라고 하죠? 관용적이죠. 네, 관용적이죠. 왜 그러지? 왜 그러냐? 전자 같은 경우는 재벌들이 있고 네? 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성범죄를 많은 저지르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거 반미주의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건 친미해야지. 이런 기준에 있어서는 미국식 기준을 도입해야지 이런 거는. 저도 그렇게 친미합시다 봅니다. 이런 거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말하면 사법부나 재벌들 내에 반미가 많아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억지까지 얘기해야 되나?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우픈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애들이 나와도 이런 성범죄자 나와도 프로파일러들은 대략 이런 범죄자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 건지는 알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왜? 함부로 뭐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뭘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가장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강하게 처벌하고 강하게 관리해야 될 거는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재용 사면 또 사면 뭐지 또 가석방 인정이 나오는데 난 자꾸 생각나는 게 2008년도 엔론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렇죠. 분식회계 사태에 대해서 그 책임자한테 징역 그때 200년인가 300년 그렇죠. 때렸던 경우가 계속 기억이 나. 그런데 대비되는 거는 이재용 사면 가석방이 얘기되는 현실. 그렇죠. 아까 그 웰컴 투 비디오 금마 미국 가면 수백 년 징역형 받는데 한국에서는 다 빠져나가. 그렇죠. 자꾸 이런 게 대비가 되는 거죠. 너무 대비가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갑갑합니다. 뭐 하여튼 답답 넘어가시죠. 넘어가고 이제 시간도 다 돼 가니까 마지막 네.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마지막 이야기는 최근에 또 한번 약간 또 역시 이 참 한국에 대한 또 약간 뭐라고 하든 씁쓸한 이 시니컬함을 만들었던 게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가 과로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이 청소 노동자한테 영어 시험도 치고 하여튼 복장도 하여튼 아주 단속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서울대의 갑질, 직장 괴롭힘 문제가 또 한번 크게 벌어졌죠. 50대 여성 청소 노동자죠. 신체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서울대의 직장 괴롭힘. 서울대에서 이 청소 노동자 돌아가신 일이 또 그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도대체 거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어떤 노무 관리 자체가 뭐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조직의 잘못이냐? 개인의 잘못이냐? 그리고 도대체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을 보게 했다는 영어 시험을 보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청소노동자 50대 청소노동자 근무하셨던 데가 여학생 기숙사 건물이에요. 학생 수가 가장 많은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워낙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는데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이게 보통 쓰레기 봉투가 10, 20, 50, 100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리터는 이게 워낙 꽉 채우면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요새는 사회적 권고를 하는 건데 이 여성 청소 노동자가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하루에만 6, 7개를 옮겨야 돼. 그리고 이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들고 다녀야 된대요. 그럴 정도의 강도가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관리팀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해야 안전관리팀장 B 씨는 청소 노동자의 근무 질서를 잡겠다는 이유로 매주 1회 복장 통제. 왜냐하면 청소 노동자니까 좀 편하게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는 건데 복장 통제에다가 쉽게 말하면 또 이 학교에 대한 또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시험도 쳐. 이 학교 건물 이름이 뭐냐. 그걸 영어로 쓰라 영어로 쓰라게 하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드러나면서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거는 이런 스트레스 안 그래도 일의 노동 자체의 강도도 심한 데다가 이런 관리팀장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갑질 아닌가요? 갑질의 직장 괴롭힘이죠. 괴롭힘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 아니 청소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노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죠. 50대 60대시죠. 근데 일하는 노동 강도도 심하고 노동 양도 많은 데다가 복장 통제에 시험에 영어 문제까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서울대가 지금 시끄럽죠. 근데 그러면 그 영어 시험 본 것도 팩트고 괴롭힘을 한 것도 팩트고 다 팩트네요. 아니면 그 청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숙사가 언제 개관했냐 이것도 알아야 돼.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야 그런 거. 그걸 왜 알아야 돼요? 몰라. 거기 살고 있는 학생들도 모를 걸 물어봐 그냥. 그 학교 나오셨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 노동자한테 이 복장 교육을 뭐라고 하냐면 청소 남자 노동자는 정장 또는 남방의 멋진 구두. 멋진 구두란 게 뭐예요? 여성 청소 노동자는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그렇게 안 해오게 되면 감점 1점. 이게 뭐야 이건? 아니 그게 그 청소 노동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걸 저한테 물으면 제가 그런가? 그래서 그걸 묻는 거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아까 100리터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5-6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난다고 끌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노동 환경도 문제인데 이 정도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 책임 또는 지원 책임을 해야 될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책임은 서울대가 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 벌어지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냐? 그게 아니죠.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갑질과 직장 괴롭힘 문제 그리고 이런 과로사 이런 문제는 이제도 벌어졌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서울대의 조치는 좀 어떻게 나온 게 있나요? 보니까 뭐 여기가 그 기숙사에 뭐 외국인도 있으니까 무슨 영어도 좀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알리바이였다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 팀장의 그 행위는 별로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 얘기 커버치는 건가요? 그걸 커버치고 있는 거지. 아. 이것들이. 그러면 팀장을 인사 조치하거나 뭐 이럴 생각은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보통 안 그러죠. 보통.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그러면 시험 문제 뭐 나와 있는 게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의 정확한 명칭을 작성하세요. 뭐 이런 그 건물 이름 건물 소속이니까 그 그렇죠. 건물을 예. 관리해준다거나 현재 속해 있는 팀의 정확한 명칭을 작성하세요. 우리 조직이 처음으로 개관한 연도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학부동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세요. 몇 동 다 정해진다는 거죠. 이런 게 시험 문제라는 게 이 고령의 여성 청소 노동자한테 치르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 있고 드러나 있고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복장 코드, 검정, 뭐 정장, 최대한 멋짐 이런 거. 그럼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 하나 압박을 줘서 일종의 노동 규율을 강화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수단인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아니 노동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의 목적을 수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니 그것은 뭐 영어 무슨 학생회관 그 이름을 영어로 아는 게 청소 노동하는 그 노동에 무슨 연관되는 규율이야. 그러니까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누구 말 맞다나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걔가 스트레스 쌓였나? 아니면 이 청소 노동하는 사람들을 단돌이 하기 위한 그냥 내가 볼 땐 해보는 짓인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네. 이 서울대 완전 실망. 서울대는 그런 것 때문에 실망이 아니라 서울대 나온 것들의 행태를 보면서 실망이 더 크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학교의 조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학교의 조치가 그렇게 시원찮네요. 예. 반응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뭐 이제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중간 관리자의 행태에 대해서 여전히 서울대는 책임을 묻고 있지 않은 현실. 이게 그게 뭐 청소 노동뿐만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그렇죠.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연결되면 아까 앞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중대재해라고 하는 일을 바라보는 인식. 그다음에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있잖아요. 뭐 요새 그 공휴일 대체 공휴일 확대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네요. 예. 좀 답답합니다. 예. 좌파 생산 공장.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보게 되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서울대 입학을 시키지 말자고요. 예. 하여튼 이 현실, 이 청소 노동자에 대한 서울대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개선되는지, 또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또는 어떻게 좀 상황이 바뀌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일자리가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게 좀 이거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예. 너무 좀 사람을 못 살게 구네요. 어쨌든 씁쓸하지만 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치도 안 취하고 그대로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서울대에서는. 예. 보통 같은 경우는 미안하다. 우리가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라도 잠깐 조치 인사 보직 해임 정도 하겠다라고 하고 몇 달 뒤에 이렇게 다시 갖다 박는 보통 그렇게 하죠. 요 정도의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뭐 이렇게 농민들 무슨 할 때 제일 나쁜 악질이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마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름들이라고 하고. 최근에 그 네이버에서 직장 갑질로 또 한 분이 자살하셔가지고 그렇죠. 거기도
바로 자기 위에 그 쉽게 말하면 네이버 최고위층의 신임을 받는 중간 관리자가 진짜 개갑질을 해가지고 그렇죠. 소문난 거고 여기도 보면 또 마치 지가 무슨 서울대에 있던 뭐 온해인 것처럼 와가지고 그렇죠. 갑질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맞아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했으니까 예. 마지막 이제 오늘 7월 10일 우리 저희 막장 난장 토론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대한 말씀해 주시죠. 아, 예. 7월 17일 날은 저희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예. 17일 날은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예. 그날이 뭐 원래 제가 노회찬 의원 그 3주기시죠? 예. 3주기 수도식인데 아마 방역 지침 때문에 공식적으로 못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가만하나. 방식으로 좀 거기 관여를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딱 겹쳤어요. 그래서 7월 17일 날은 토요일 날은 좀 쉬고 휴방하는 물론 걸로. 수요일 날은 그대로 예, 갑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하지만 7월 17일 방송은 휴방하는 걸로. 예, 좀 한 템포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좀 인사하고 예, 예. 조금 이제 떠들고 계십시오. 예. 제가서 카프카님 힘내십시다. 아이고 말이 안 되는구나. 예쁜 만두님, 새싹님, 그리고 소울님, 현이84님, 그리고 등등등 날고 싶어님, 빈님, 등등등, 보미님, 그리고 CSI님.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